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2년 2월 2일, 이날 강원도 춘천 지역의 택시업체들에게 긴급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경기 51바 3땡땡땡땡 번호의 크레도스 택시. 이걸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다른 기사님들은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다들 수군거렸는데요. 대충 상황을 알아보니까 전날인 2월 1일 저녁 7시 45분쯤 해당 택시를 운영하는 51세의 박 씨가 경기도 안산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한 손님을 태운 채 춘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교대 시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수차례 전화와 무전 보냈지만 연락이 통 닿질 않아요. 이에 택시업체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춘천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업체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죠. 이렇듯 긴급 공지가 내려온 직후부터 춘천 지역 기사님들은 자신들의 강원도 번호판이 아니라 경기 번호판을 가진 크레도스 차량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계 동료의 실종 소식에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 그날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무언가를 발견해요. 춘천 후평동을 지나던 중이었는데 한 여관 앞의 공터에 택시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평소 그곳은 인적이 굉장히 드문 곳이라 손님을 기다리려고 택시가 마냥 정차하고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가 차를 세우고 해당 택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게 됩니다. 가보니 왼쪽 뒷좌석 창문이 일부 깨져 있어요. 조심스럽게 그 깨진 틈으로 안을 확인해 봤더니 실종됐던 기사 박 씨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사망해 있습니다. 이 시신 위에 유리 파편이 튀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창문을 깰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벽돌이 놓여 있었죠. 놀란 A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죽은 박 씨는 칼에 난자당한 상태였어요. 약 20여 개의 자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상복부에 집중되어 있었죠. 실제로 앞좌석 주변에서 격렬히 저항한 흔적과 함께 혈흔이 여기저기 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죠. 게다가 가느다란 줄로 목이 졸린 듯한 흔적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보통 사람이 목이 졸릴 때 성인은 목에 있는 설골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 이 골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그 목을 조르는 압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즉 이걸 좀 해석해보면 범인이 택시를 통해서 이동을 하던 중 뒷좌석에서 끈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려 시도했다는 게 추정되죠. 그리고 여기서 실패하자 칼로 찔러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 추정이 맞다는 가정하에 뒷좌석에서 목을 조른 사람과 또 조수석에서 칼로 찌른 사람까지 범인은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운전자 박 씨의 시신이 뒷좌석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인 남성이라도 50대 남성의 시신을 혼자서 옮기는 건 쉽지 않았겠죠. 이것 또한 공범이 존재했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택시 창문은 왜 깨져 있었을까요? 사실 자상으로 인해 사망을 했거든요. 보니까 차량 내부에 창문 파편, 벽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밖에서 벽돌로 창문을 깼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깨진 창문이 있는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모두 잠긴 상태였는데요. 자, 이걸 조금 더 종합을 해보면 범인이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빠져나갔고 다시 돌아와서 창문을 깬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지? 사실 이게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경찰은 범인이 그때 반드시 택시 문을 다시 열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심한 끝에 혹시 그들의 어떤 흔적, 즉 소지품을 차 안에 두고 온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게 되죠.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강도살인과 계획살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도 모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박 씨 주변에 특별히 원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이 택시에서 사라진 건요,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지폐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 범죄도 성립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강도살인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이에 경찰은 몇 번이고 정황을 되짚어 본 후에 이게 그 택시기사와 승객 사이에 단순 시비로 인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월 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안산에서 택시를 탔으니까 그날 근무를 끝내고 주말을 맞아 고향인 춘천으로 이동한 게 아닐까 싶어요. 차가 좀 막히는 걸 고려해보면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리인데 그 긴 이동 시간 중에 피해자와 범인들 사이에 모종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떤 시비였을까? 이게 굉장히 장거리였잖아요. 택시로 2시간 이상 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돈도 그만큼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요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택시 운행 기록을 분석해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박 씨의 택시가 저녁 7시 48분 안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10시 24분에 춘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137.7km 정도를 달리다가 차가 중간에 엔진이 한번 꺼진 기록이 있는 거예요. 대략해서 138km 정도 달린 지점인데 그걸 지도로 추정해 보니까 46번 국도 인근입니다. 엔진이 꺼지고 정처된 상태는 약 12분간 지속이 되었어요. 경찰은 바로 이때 살인이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죠. 그렇다면 가평 인근의 그 46번 국도에서부터 차가 발견된 춘천의 그 후평동 공터까지는 한 12.3km예요. 국도에서 살인이 벌어졌다면 춘천 공터까지 12.3km를 범인이 직접 운전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운전석에 제3자가 운전한 흔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범인들은 이미 그 국도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왜 굳이 춘천으로 이동을 해온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본다면 이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유기장소로 택한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즉 그 말은 범인들이 춘천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한 그 차량이 있던 여관 앞 공터가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들이 이전에도 여길 방문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참 추리가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중간에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CCTV 확인해보면 되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2002년에는 톨게이트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번엔 목격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쓰게 돼요. 300만 원의 포상금 걸고 또 탐문조사도 펼쳤죠. 춘천에서 최근에 이 여관 공터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또는 옷에 혈흔이 많이 묻어있던 사람 또는 손이나 얼굴, 팔에 상처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범위를 좁혀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소문을 했죠. 게다가 2명 이상의 젊은 승객이 같이 택시에 탑승한 적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지 아주 세세하게 확인을 합니다. 근데 방법은 좋아요. 아까도 말했듯 이 공터가 워낙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경찰은 그 46번 국도를 중심으로 출발지인 안산에서 이 춘천까지 이어지는 모든 지역까지 범위를 다 넓혀서 조사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드디어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2월 1일 저녁 7시 48분 안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택시기사 박 씨가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누군가 목격한 거예요. 정황상 그가 마지막으로 태운 손님이겠죠? 그 당시 이 남성은 한 160cm 정도의 키에 20대 초반으로 젊은 남성으로 보였는데요. 아주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안산과 춘천에서 1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전과자, 주소지를 옮긴 사람, 군부대 출입 기록이 있는 사람,
외국인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그 수가 총 1,500명에 달했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3개월간 이들의 알리바이를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데, 경찰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별다른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택시 내부를 감식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조수석과 운전석 뒷자리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족적이 나와요. 족적 중요했습니다. 이게 한 270 정도 되는 왼발 발자국인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모델도 나와요. 르카프의 라스라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 또다시 안산과 춘천 일대의 신발 판매점을 모조리 방문했죠. 최근 몇 년 이 신발 산 사람 없냐? 그 기록 가져와가지고 끈질기게 조사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요. 사실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애초에 이 신발이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이었대요. 그래서 구매자도 워낙 많고 또 만약에 범인이 현금으로 이걸 샀다면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럼 그 외 다른 증거는 없었냐? 운전대를 비롯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실내 등에서 총 9명의 지문이 검출됩니다. 게다가 운전석 하단에서 디스 브랜드 담배 한 개피도 발견이 돼요. 피해자 박 씨는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바로 국과수 정밀검사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허탕이었죠. 수많은 지문들, 이게 이 해당 택시를 교대로 운전했던 동료 기사들 것이었어요. 그리고 담배에서는 아예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택시 창문을 깨는데 썼던 그 벽돌 있잖아요. 그 벽돌에서도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답답하죠.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수많은 의문만 남긴 채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듣는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사건을 맡은 수사관은 어떻겠어요?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건 강원도 일대에서 오래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제 살인 사건 중에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한 3-4건 정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택시 사건은 특수강도 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안에 현금도 있고 또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을 이제 공격하면 저항하는 상황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면 내부 블랙박스나 길거리 CCTV, 톨게이트 CCTV가 다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무했죠. 그래서 수사는 더 큰 난항을 겪었던 겁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물증은 족적뿐입니다. 추가적인 목격담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수사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혹시 그 범행이 이루어진 택시를 현대의 과학으로 재분석한다면 어떤 의미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봤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루에도 수십 명이 택시를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타인들의 증거가 남아 있는 거죠. 범인들이 만약에 사건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다면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30대 후반 혹은 40대가 되었을 겁니다. 혹여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가능성으로 피해자 박 씨와 면식의 관계였다면 60대 이상의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범인 혹은 범인들은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발 작은 단서라도 아는 사람이 있길 바라면서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주 작은 정보라도 20년 묵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인 2003년 경상북도 영주시에 살고 있던 43살의 김 씨는 3남매의 아버지이자 개인 택시 영업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주에서 10대도 채 안 되는 최고급 다이너스티 차량을 택시로 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의 차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보면 바로 저 김씨 가는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워낙 성실했던 그는 매일같이 일을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독일 병정 같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손님들에게 직접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장거리 운행도 마다하지 않던 분입니다. 그렇게 여느 때처럼 평범했던 2003년 5월 22일 저녁 10시 58분쯤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손님은 그에게 소백파크 관광호텔로 와달라고 했고 김 씨는 곧장 택시를 그쪽으로 몰았죠. 호텔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로부터 40분 정도 전화한 손님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연히 또 다른 택시기사이면서 자신의 조카를 만나게 돼요. 짧은 대화를 나눴죠. 이때 김 씨가 조카에게 내가 상주로 가는 손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주는 이 영주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이죠. 그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씨는 오후 저녁 11시 54분경에 손님으로부터 두 번째 전화를 받습니다. 약속 장소를 변경하더니 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 20분 이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있던 LPG 가스 충전소에서 김 씨의 택시가 목격됩니다. 아마 1시간이 넘는 장거리 운전을 대비해서 가스를 넉넉히 충전한 것으로 보였죠. 그리고 다시 새벽 1시 13분 119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인은 김 씨였죠. 구급대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하고 끊겨버렸고요. 바로 구급대원이 김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갈 뿐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수상함을 감지한 119 측에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 오전 5시 50분경 마침내 김 씨가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아닌 상주시 외딴 마을의 시골 마을 길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사인은 과다출혈. 그 시신의 손에는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방어훈도 명백히 남아 있었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후 현장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의 슬리퍼 한 짝, 안경, 그리고 이 피 묻은 휴대전화가 발견됩니다. 경찰이 더 조사를 했지만 그의 유류품 외에 사실 범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김 씨가 몰고 왔던 택시. 아마 범인이 현장을 도주하면서 그 택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되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사건 발생 다음 날 5월 24일 오전에 경상북도 안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김 씨의 택시가 발견됩니다. 안동. 여긴 시신이 발견된 상주시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곳이었어요. 인근을 지나고 있던 택시기사가 아니 왜 영주시의 번호판을 탄 차가 이렇게 서 있지? 이게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견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택시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다른 슬리퍼 한 짝도 들어있었죠. 그리고 현금 2만 원도 나왔습니다. 내부가 굉장히 깨끗했는데요. 사실 그 열쇠에 누가 꽂았는지 지문을 보면 되지 않냐 싶지만 내부를 이미 싹 치웠고 심지어 차량 외부를 물걸레질한 흔적까지 보였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지역명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지도에서 보시듯 상주에서 김 씨를 살해했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도주한 범인이 차를 버린 곳이 바로 이 안동입니다. 이들이 원래 있었던 곳은 영주고요. 이게 다 1시간씩 거리는 위치예요. 전문가들은 이 범인이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예 택시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의 장소에다가 세워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했습니다. 혹은 이 택시가 발견된 곳 근처에 기차역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차량을 버린 후에 다른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범행을 저지르고 이 안동으로 향하던 중에 과속 카메라에 얼굴이 찍혔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결정적인 단서였죠. 문제는 이 사진이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의 외모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단지 지금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체격이 좀 크고 그 당시에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후에 이 사진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택시기사를 산골로 불러내서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손님. 그래요. 정황상 김 씨가 마지막으로 태웠다는 그 상주시로 간다던 손님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그럼 전화 내역을 추적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꽤나 치밀했습니다. 택시를 예약할 때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겁니다. 심지어 공중전화 인근의 CCTV를 다 뒤져봤지만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찍혀있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그 CCTV가 보이는 동선을 피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죠. 이런 범행 수법이나 동선을 봤을 때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사건 현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상주시 능암리라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전체 주민이 약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외진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심지어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기서부터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기슭이었죠. 누가 여기다 시신을 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범인은 이 주변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현장의 시신 옆에서 피가 흥건히 묻은 돌 2개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아마 범인은 김 씨를 돌로 내려친 뒤에 정신을 잃게 만든 후에 살해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돈을 노린 강도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김 씨를 노리고 이 사건을 저질렀던 걸까요? 계획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 주변인, 김 씨의 주변인 중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용의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평소에도 김 씨의 택시를 자주 이용하고 있던 단골 고객 중에 한 명, 유 씨였습니다. 그는 원래 상주에 살고 있다가 영주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아요. 상주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최근 도박에 빠져서 2억 정도의 큰 돈을 잃었다라는 정황도 들립니다. 이 유 씨가 카지노에 갈 때마다 김 씨의 택시를 탔는데 이제 사망한 김 씨 아저씨가 너무도 마음이 착해서 유 씨가 돈을 잃고 우울해할 때는 종종 밥을 사주기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 김 씨 아저씨 집에 공사가 있을 때 유 씨를 불러서 일당을 주면서까지 일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용의자로 몰린 데는 결정적 이유가 있었죠. 먼저 아까 그 김 씨 아저씨 택시 기억하시죠? 이 택시 콘솔 박스에서 작은 메모가 발견되는데 유 씨가 어떤 사람한테 수백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내용이 여기 차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채무 영수증이 왜 여기서 발견돼요? 그래서 설명해봐라 했더니 유 씨가 그 돈을 내가 전달해달라고 택시 기사한테 요청했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해준 거고 그 과정에서 그냥 받은 영수증이다 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 유력한 용의자는 마지막 손님이겠죠. 근데 그 마지막 손님이 택시 예약을 공중전화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공중전화가 바로 유 씨의 사무실 근처라는 겁니다. 물론 결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그를 지목하고 있었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유 씨는 이 카메라에 찍힌 외모와는 너무도 다른 외모입니다. 게다가 사건 당일날 분명한 알리바이까지 제시하게 되니까 그는 결국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유 씨 이후의 용의선상에 이른 두 번째 용의자.
그는 그 사건 당일 상주에서 일하고 있던 한 택시기사가 유독 이상한 손님을 한 명 태운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게 사진처럼 불빛이 하나 없는 외진 시골길에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더니 이 앞에 가까운 슈퍼에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사더니만 다시 아까 내가 있던 그 시골길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뭔가 심상치 않죠? 손님을 내려준 택시기사도 뭔가 어딘가 싸한 기분 때문에 그를 계속 주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이 김씨 살인사건 소식을 들은 그 택시기사분이 내가 그때 손님을 내려준 곳이 어디지?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 용의자가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거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동하는 와중에 찍은 거지 않습니까? 그 시각을 바탕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는 김 씨를 살해한 후에 1시간 만에 안동에 도착했어요. 그 택시기사 말대로 이 상주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인이 서성일 그런 물리적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상하지만 일단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되죠.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용의자가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거주하던 한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이 이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 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요. 평소에도 모친의 식당, 이 상주에 있는 식당에 자주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 안동과 영주 그리고 서울에서 전화를 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럼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외모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씨와 사망한 김 씨 간의 연관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왜 죽였느냐라는 거에 살해 동기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한 씨가 그 당시 서울의 어떤 업소에서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면서 그 또한 용의자에서 벗어납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용의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아주 의외의 인물이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이 세 번째 용의자였던 한 씨의 남동생이에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 속 남성의 남동생이라는 거죠. 그는 사건 당일 모친의 식당에 형과 함께 들렀습니다. 그는 신체 가벼운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모친의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과속 카메라에 잡혀있던 이 사람이 사실 운전석에 있는 건 한 명이지만 그 옆에 누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과 함께 그렇다면 이 형제가 공범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딱딱 들어맞고 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 아까 두 번째 수상한 용의자 기억하시죠? 갑자기 우두커니 서 있다가 담배 사러 택시 타러 갔다 왔다는 사람. 이것도 설명이 됩니다. 공범이 2명이라면요. 물론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이 형제 중 한 명이 영주에서 김 씨를 유인해서 일단 상주로 오려고 했죠. 근데 그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길가에서 대기를 하다가 담배가 떨어져서 잠시 택시 타고 담배 가게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체격이 좋은 한 씨가 김 씨를 살해하고 서울로 도주했고 남은 남동생이 택시를 운전해서 안동까지 간 걸 수도 있죠. 이게 2명이 저지른 일이라면 모든 정황이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죠. 경찰은 그들이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심지어 한 씨 형제가 김 씨를 살해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서도 어떤 동기나 연결고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 채 결국 이들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렇게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격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물론 몽타주에만 의존하기엔 이미 이 범인의 모습이 상당 부분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송을 통해 어딘가 숨어 있을 바로 이 범인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죄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은데요. 성실한 가장이었던 김 씨의 억울한 죽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범인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른 아침 7시, 중년 여성이 잠에서 깨자마자 왠지 모를 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누워 있어야 할 침대 옆자리가 헝하니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남편은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늦어도 새벽 5시면 집에 귀가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귀가하기 전엔 나 지금 집에 가요 라는 문자를 남기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음성 메시지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날 밖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에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이 더 걱정됐습니다. 왠지 예감도 좋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바로 경찰서에 미귀가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2006년 4월 11일 당일 비슷한 시각에 택시 한 대가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다른 택시 한 대가 단번에 눈에 띄었죠. 이게 그냥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시동이 켜진 채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기사는 차에서 내렸고 문제의 택시로 다가가게 되는데 이내 놀라고 말았죠. 택시 뒷좌석에 한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즉각 신고를 했고 그때 시각은 아침 7시 27분. 당시 관할구역 신고센터는 불과 3분 전인 7시 24분에 택시기사인 남편이 지금껏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내가 알려준 그 남편의 차 번호와 3분 후에 들어온 택시 차량 번호가 일치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피해자는 남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택시는 검정색 소나타 EF 차량, 이면도로에 주차된 대형 트럭을 들이받고 멈춰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동이 켜져 있었지만 이상한 건 운전석은 비어 있었죠. 대신 뒷좌석에 베이지색 택시복을 입고 있는 남성이 엎드린 채 쓰러져 있습니다. 점퍼는 이미 피로 붉게 물든 상태였어요. 더불어 그의 얼굴과 몸에는 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수도 없이 발견됐죠. 손에는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흔이 역력했습니다. 범인과 엄청난 혈투를 벌인 듯합니다. 차량 내부의 천장과 창문에 온통 피가 튀어 있었고요. 바닥과 시트에도 흥건히 피가 고여 있었죠. 사망자는 56세 김 씨. 한때 꽤 큰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실패를 겪은 후에 생계를 위해 택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라서 금방 일에 적응을 했고 쉬는 날 없이 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몸이 아픈 아내를 위해 묵묵히 병수발을 했을 만큼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김 씨가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모습이 마지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현장을 좀 더 살펴보면 택시 내부에 있는 도어 포켓 그리고 김 씨 지갑에서 현금 18만 8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운 장소였는데 손을 댄 흔적이 없어요. 그럼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닌 원한에 의한 살인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피해자 몸에서 무려 28군데나 공격당한 이 상처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피해자 김 씨가 과거에 대전에서 잘 알려진 사업가였다라는 점을 들어서 원한에 의한 살인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이 주변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가족, 친구, 동료 기사들마저도 아니 그분이 평소에 원한을 살 만한 분이 전혀 아니다 라고 진술하게 돼요. 사업을 하면서 진 빚이 좀 있긴 했지만 역시 대부분 변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태운 손님의 우발적인 살인? 경찰은 택시 기록 장치인 타코미터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만약에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었다면 김 씨가 굳이 타코미터를 켰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해서 김 씨를 살해하고 이후에 금품을 챙길 새도 없이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은 왜 대체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걸까요? 부검 결과 칼에 찔린 상처는 김 씨의 상체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는 보기 힘들 만큼 참혹했죠. 그런데 이 공격받은 부위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작정하고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보통 가슴을 찌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흔이 얼굴과 머리에 주로 있다는 건 숙련된 솜씨가 아닌 범인이 당황해서 칼을 마구 휘두른 정황으로 보이죠. 시신의 뒤통수와 턱에 둔기로 인한 손상도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망치 같은 도구가 아닌 주먹이나 발길질에 의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망한 김 씨는 키가 181cm에 몸무게가 87kg나 나가는 상당히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칼을 들고도 모자라서 어쩌면 주먹과 발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죠. 현장에서는 김 씨의 휴대전화가 그의 손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됩니다. 전화에 혈흔이 묻어 있었긴 했지만 정작 전화를 건 기록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신고를 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 씨의 사인은 과다출혈. 보통 성인 남성의 몸속 혈액량은 5에서 6리터 정도입니다. 그 중에 2리터가량을 잃으면 쇼크 상태가 되고 그 이상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신체에는 얼굴과 머리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하필 김 씨가 여길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일으킨 겁니다. 택시 안에서는 범행 도구가 뒷좌석에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이 한 10.5cm 정도 되는 부러진 칼날이었죠. 상대적으로 김 씨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면서 떨어졌던 겁니다. 칼날을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칼자루는 없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칼이 원래 한 20.7cm 정도 되는 중국산 칼이었는데 어디서든 사용되는 아주 흔한 과도죠. 그나마 택시 뒷좌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족적이 발견됩니다. 신발 사이즈는 250에서 260 정도? 근데 이 무늬가 남성화뿐만 아니라 여성화에도 여러 가지 저가형 제품에도 두루 쓰이는 거라서 이것만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증거 외에 좀 다른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해볼까요? 김 씨와 몸싸움을 벌인 범인 역시 어느 정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칼이 부러졌을 정도라면 손에도 큰 상처가 남아있겠죠. 경찰은 대전에 있는 각종 크고 작은 병원으로 범위를 넓혀서 혹시 유사한 진료 기록이 있는 환자가 있는지 탐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대전역 주변 한 세탁소 사장. 사건 발생인 4월 11일 오전 8시에 처음 보는 웬 남자가 찾아와서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해달라고 이 사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이었죠. 이때 세탁소 사장은 왠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1시간 뒤 이 남자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옷 좀 세탁을 해달라고 부탁을 또 한 번 하게 되죠. 사장님은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선명히 남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리호리한 체형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당시 회색 티셔츠에 국방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줬던 이 세탁물, 윗옷에는 배와 가슴 쪽에 선명하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의미 있는 진술과 함께 또 차 안에서 발견된 족적을 토대로 용의자의 체형을 짐작했습니다.
키 170, 몸무게는 60에서 65kg의 성인 남성. 이후 대전역 주변에 있는 숙박업소 그리고 PC방을 돌면서 유사한 20대 남성이 있는지 추적했지만 아쉽게도 그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한편 수색팀은 켜져 있던 타코미터를 토대로 피해자 김씨가 어디를 갔는지 택시 운행 기록을 분석해요. 용의자였을 이 마지막 승객을 태운 택시, 새벽 4시 27분부터 7분 동안 약 3.43km를 이동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추적을 해보면 범행 장소인 송촌동에서 출발을 해서 7분 동안 약 3.43km를 역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 범인이 승차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추려보니까 오정동, 삼정동 그리고 오송대학교 근방이 나옵니다. 타코미터엔 다른 단서도 있었어요. 용의자가 타기 직전에 다른 손님이 여기서 내렸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정차 시간이 16초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리자마자 바로 새로운 손님이 탄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새벽 4시 반. 이 야심한 시각에 손님이 바로 타고 내렸을 만큼 유동인구가 있을 만한 곳은 인근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유력합니다. 만약 범인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다면 그는 외지인이거나 시외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해보니까 용의자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아니냐라는 추리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온 사람이 분명 20대 남학생이었잖아요. 마침 사건 당일인 4월 11일, 이때는 대학교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찰이 교통량과 신호 체계까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고요. 결론적으로 범인이 탑승을 했을 만한 예상 지점 16곳을 더 뽑아서 수사에 착수했죠.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사건 이 당일 시간에 1000건이 넘는 통화 기록이 있었다는 것도 확보합니다. 그걸 다 하나하나 추적해요. 굉장히 예리한 추리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택시는 왜 트럭을 들이받았던 걸까요? 택시가 서 있는 덤프트럭의 오른쪽 조수석을 부딪힌 채 멈춰 있습니다. 상황이 그쪽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또한 택시 앞쪽 길바닥에는 김 씨의 신발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장을 통해서 김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공격을 당했겠죠? 의도적으로 택시를 트럭 가까이 붙여 세웠다고 분석합니다. 뒤에 있던 승객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면서 위협을 하니까 김 씨가 이 범인이 도주할 수 없도록 일부러 조수석 쪽을 트럭에 밀착시킨 겁니다. 이후에 김 씨가 차에서 내려요. 그리고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뒷좌석으로 향했죠? 당시에 택시의 뒷문은 안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김 씨는 왜 굳이 흉기를 들고 있는 범인과 대결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김 씨는 체격이 건장한 분이셨고요. 이에 비해 170에 60에서 65, 범인은 다소 왜소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자신이 충분히 그를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궁지에 몰린 범인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때 김 씨가 사망하게 되자 범인이 뒷좌석에서 앞쪽으로 넘어와서 운전석을 통해 도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인에 대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용의자, 범인이 맞다면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 묻은 옷으로 자신의 존재를 노출시킨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쩌면 이 범인이 마땅하게 세탁을 할 만한 공간이 없는 여인숙이나 쪽방에서 생활을 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세탁소 주변이 대전역 앞인데 여기가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살아가는 쪽방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추정에 따라서 인근 4천여 세대를 모두 탐문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는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에 극적으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혈흔 감식 끝에
여기서 그 두 남성의 혼합된 DNA가 발견돼요. 경찰은 이걸 토대로 동일한 수법을 가진 전과자들을 추려냈고요. 3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대조했죠. 이제는 범인을 찾나 싶었지만 답답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경찰은요, 참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벽에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범인이 외국인이 아니냐, 아니면 아예 초범이 아니냐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흉기를 다루는 게 수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소액의 현금을 노릴 초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근데 이게 범행 동기라면 진짜 더 화가 납니다. 택시 그 안에 있을 몇만 원의 현금을 얻으려고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해버린 거니까요. 아니 그런데 택시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왜 20cm가 넘는 칼을 가지고 차에 탔던 걸까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고요. 특히나 남편과 사이가 각별했던 아내는 사건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침대에서 바로 보이는 맞은편 벽에 남편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그리움과 슬픔을 달랜다고 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대전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은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사 한 분에 따르면 범인이 강력범죄 전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우리 주변에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제는 30대 중반 혹은 그 이상이 됐을 범인. 지난 15년간 경찰의 추적을 잘 피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유가족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당신의 끔찍한 범행과 죄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 언젠가 잡힐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으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엔 아직 당신의 DNA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